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바로 내일 막이 열립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 민족 다 한결같을 텐데요. 오늘 우리 팀 첫 경기도 있었고요. 또 조금 있으면 북한예술단 공연도 시작됩니다. 현지 CBS 평창올림픽 특별취재팀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성폭력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주요 이슈들 정치인들의 토론을 통해 풀어보는 정치 토크. 오늘은 올림픽과 남북관계 또 국회 파행 책임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청소년 성매매 문제 참 끔찍하고 가슴 아프죠.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로 기자회견도 있었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 벌써 우리 팀 첫 경기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북한예술단 공연도 곧 시작될 상황이죠. 자, 강릉에 있는 CBS 평창올림픽 특별취재팀의 전영래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전영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현지 분위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을 비롯해 그 평창과 정선 등 올림픽 개최 도시는 그 올림픽을 치를 준비를 모두 끝내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 거리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조형물을 비롯해 그리고 도심 주요 도로에는 LED 조명 등으로 경관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각종 문화 행사와 전시관 등을 열어 그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앞두고 겨울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한편 지난 7일 처음으로 개최 도시인 정선에 들어온 올림픽 성화는 오늘 강릉에서의 이색 봉송에 이어 내일 개막식이 열리는 그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향하면서 101일간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 특히 마지막 주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가운데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김연아와 북한 염대욱 선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개막식 그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막식은 내일인데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오늘 벌써 시작했다고요? 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그 컬링 대표팀이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첫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그 종합순위 4위를 노리는 한국 선수단이 그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는데요. 그 컬링 믹스 더블에 출전한 장혜주와 이기정 선수는 오늘 강릉 컬링 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핀란드를 9대4로 완파했습니다. 어허. 특히 한국 선수단의 첫 경기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얻어낸 승리여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선수들 경기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밤 9시 30분부터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에서는 그 스키점프 남자 노멀일 개인전 예선이 열리는데요. 한국에서는 김연기 선수와 최서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 선수들은 이번이 올림픽 출전 6번째, 그리고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들인데요. 예.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유세하지만 평창 밤하늘을 가르는 우리 국가대표의 멋진 비행을 관람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북한 선수단도 공식 입촌식을 갖고 올림픽 분위기에 동참했는데요. 어제 방남한 북한 응원단이 입촌식에 참석하면서 깜짝 공연을 펼치며 북한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북한 선수들의 경기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뿐만 아니라 남측 선수들의 일부 경기에서도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응원단뿐 아니라 지금 국내외 언론에 큰 관심을 모으는 게 북한 예술단인데 그 예술단 공연 오늘 강릉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응원단과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이 드디어 잠시 뒤인 저녁 8시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 6일 방남한 삼지연 관현악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강릉 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공연 준비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북한 예술단은 밤 8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에서 가수 이선희 씨의 제이에게 그리고 아리랑 등 한국 민요와 한국 가요 그리고 팝송 등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공연 관람 티켓은 공연 시작을 2시간 앞둔 조금 전인 6시부터 추첨해서 선정된 사람과 초청자들에게 강릉 아트센터 현지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관심만큼 현재 공연장 주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단원들이 리허설에 들어간 강릉 아트센터 주변은 전날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경찰력이 투입돼 경기를 강화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이 예정된 강릉 아트센터 진입로 주변에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하. 정복 차림의 경찰관은 물론 사복 차림의 경찰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등 공영장 주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개막식 열리는 개막식장이 이게 지붕이 없어서 추위가 걱정이다 그랬는데 내일 날씨는 어떻답니까? 네,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원래 항태 덕장이었던 곳이라 바람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특히 개막식장 중앙 부분에 돌출형으로 마련된 그 주요 인사들의 특별석인 프레지덴셜 박스가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저녁 개막식장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예보하고 있지만 그 바람 등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최악의 한파는 피하게 됐지만 개막식은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 열리는 만큼 개막식 추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막식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영래 기자 수고하셨어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내의 성폭력 사건 자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와 함께 이 정치권 내 성폭력 근절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공당의 대표가 이 당내의 성폭력 사건 공개하고 사과한 기자회견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정미 대표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시작은 작년 10월 발생한 일이라면서요? 아, 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그 작년 10월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그 정당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당규상 그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 당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후보정당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고백과 성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기자회견 하시면서 당직자의 직무정지 결정한 걸 먼저 밝히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작년에 우리 당 안에서 상당한 그 언어폭력 을 행사했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성폭력 가해자인 전국위원을 당에서 그 당기위원회를 통해서 제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단순히 그 가해자 한 명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자를 고려하고 더 이상의 그 가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전국위원회에 의해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2차 가해의 전반적인 그 상황들은 당의 그 윤리심판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기위원회 안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당으로서 그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피해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로서 직무정지를 오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가해자는 이미 징계가 됐지만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 2차 가해를 확인하고 오늘 조치를 취했다 이 말씀인 거고요. 네. 그 2차 가해라고 하는 명백한 그 규정은 사실은 당의 윤리심판기구에서 그것을 규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재 벌어진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그 당기위원회의 심판이 있기 전에 당이 빠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인 정의당 안에서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가해자의 상당수가 당직자였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성폭력 사건?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들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당직자가 그 회식 자리에서 여성 당원에게 성희롱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문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여성 당원에게 스토킹을 했다던가, 이것은 제가 이제 확인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 이외에도 우리 당 안에서 말 못하고 아직 그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자기가 용기 내서 나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복귀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다시 더 용기를 내셔서 더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얘기인가 예. 그 고민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우리 조직과 단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걸 더 살피고 들춰내고 예. 이러는 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드러내지 않은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철저히 징계는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다 제가 확인되고 있는 사항들은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한국 정치에는 숨어있는 안태근이 없는가? 여의도야말로 성폭력이 가장 빈번한 곳으로 여성 정치인, 보좌인, 언론인에 가해지는 성폭력은 일상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치권이 그래요? 그것은 각자 정당들이나 언론기관이나 이런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자신의 의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성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건네 들은 이야기들로도 상당 부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서검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의원실 각 보좌관들이 서로 소통하는 SNS 상에서도 왜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 보좌관들도 저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무슨 어떤 검찰 내부의 개혁을 왜 안 하냐, 어떤 당에서는 왜 그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눈 감냐 이렇게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안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안의 문제를 내가 덮으려고 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성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은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유별나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소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까? 이 모든 성폭력, 특히 성희롱의 문제는 권력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사실 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여성 기자가 의원으로부터 막말이나 반말, 하대하는 이야기 이런 걸 들어도 쉽사리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의도가 어떤 권력관계 정점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해서 투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도 검찰에 잘 나가는 고위 간부들 나는 이쯤 해도 괜찮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고위 검찰보다 정치인들은 더 권력이 세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정당들은 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우선하다기보다는 조직을 외부적으로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대표님이 울컥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직까지 피해 문제,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 이런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피해자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정치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소홀한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더 고통받고 상처 입었던 분들은 없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정미 대표도 정치하시면서 뭐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여성으로 살면서 정치를 하던 안 하던 일상적으로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직면합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는데, 정치를 하면서는 사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남성 유권자로부터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성희롱이 있지만 또 그분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피해가 있었죠. 네. 예. 선거운동 하러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그 유권자가 그렇게 성희롱을 한다. 네. 거기도 근데 단호하게 아무리 유권자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분한테 같이 파출소를 합시다. 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거의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그 피해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가 그것을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를 분명히 왜 하지 못했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어렵죠. 지나놓고 나서 내가 왜 그렇지 못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는 그런 그 대응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때문에 훨씬 더 2배, 3배로 괴롭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여성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저항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왜 그런 가해가 일어나는가 이 문제로 모든 것을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의당 내의 사건에 있어서 진상규명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일어나는 일부터 일단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또 한 분의 여성으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용기 내어서 저에게 자신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당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의당이 출발이 돼서 이 정치권에 만약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좀 창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송기석, 민주평화당 박준영 두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예. 박준영 의원은 아예 실형까지 살아야 되고 그렇죠. 송기석 의원은 회계 책임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둘 다 상실입니다. 네, 이제 재보궐선거 하겠네요. 그렇죠.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합니다. 그리고 13일에 한국당 박찬호 의원도 대법 판결 앞두고 있어요. 아하. 박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인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은 이걸 80만 원으로 낮춰주고 이런 건 없어요. 네. 유죄냐 무죄냐 아니냐. 그렇죠. 예, 유죄냐 무죄냐만 따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재보궐 몇 곳입니까? 오늘은 둘 다 호남이죠. 지금 이제 총 6곳이 됩니다. 6군데. 박준영 의원 지역구가 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 송기석 의원 지역구는 광주 서구갑. 그다음 빈자리들은 이렇습니다.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서울 송파을.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때 사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노원병이 비었고 윤종호 전 민중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으로 자리가 난 울산 북. 그 LCT 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배덕광 전 의원은 이 1심에서 형량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의원직 사직을 했어요. 거기가 부산 해운대 을입니다. 전국 곳곳이네요. 서울 두 곳, 호남 두 곳, 영남 두 곳. 그리고 박찬호 의원 두고 봐야 아는 거지만 만약에 생긴다면은 충남 천안갑, 충청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전국 골고루죠. 또 현직 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한다 그러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각 당이 의석수 한 석이 워낙 소중해가지고 의원들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예컨대 자유한국당의 이제 이철우 의원은 경북도지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퇴하고 경선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따로 불러가지고 주저앉혔어요. 네네.
뭐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압박을 넣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 뭐 몇 군데는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총 한 10군데? 그렇죠. 10여 곳 되는 거죠. 그 뭐 미니 총선 얘기가 나오네요, 벌써.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1당, 2당 의석수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네. 관심이 쏠리고 거기에다가 지방선거하고 같은 날 치러지니까 정치적 말하자면 판이 확 더 커지는 거죠. 예. 앞서 짚어봤지만 전국 곳곳인데 서울은 보십시오. 강남, 강북 한 곳씩이에요. 그러면 서울 전역이 선거권에 들어가는 거죠. 네. 호남은 이제 전남하고 지금 광주만 있는데 아마 전남도지사 나가는 사람 중에 또 현역 의원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것은 보통 뭐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갈라져 있지만은 과거 국민의당 자리가 빈 곳들에 민주당이 거센 도전을 할 것이고 그렇죠. 영남 같은 경우에도 아주 흥미로운 게 TK가 아니라 울산하고 부산입니다. 예. 특히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민중당 윤종호 의원이 원래 의석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현대자동차 소재지예요. 진보세가 센 곳이거든요. 뭐 유명 인사들 출마설도 계속 나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권이 우세한 형국이니까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최재성 전 의원, 문 대통령 측근인데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안희정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판은 커졌고 유명 인사도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2부 첫 순서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코레일 노사가 해고자 98명을 전원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언제 해고된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해고 시기가 다른데요. 예.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는데 반대하다가 40명이 해고가 됐고요. 아하. 이후 외주화 구조조정에 반대하다가 4명이 또 해고가 됐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코레일이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때 44명이 쫓겨났고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때 민영화에 반대하다가 10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쭉 여러 번에 걸쳐 해고된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첫 소식으로 이걸 꼽은 이유가 예. 사실 이 사건이 저한테는 좀 남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왜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강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했었고 알고 지내는 해고자분들도 있어서 예. 사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축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를 한다고 네. 이렇게 서명을 했고요. 맨 처음 2003년부터 따지면 15년 동안이나 해고자 생활해 오신 분도 있는데 네. 참 힘드셨겠는데요. 네,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고 가정이 붕괴된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해고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오영식 전 의원이 지난 6일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복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합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KTX 여승무원 33명의 복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어요. 네네. 불법 파견에 반대하다가 해고됐던 분들이죠. 예. 네, 이분들의 복직도 성사가 될지 주목됩니다. 거기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북한 응원단의 화장실 사진 논란입니다. 무슨 사진이요? 화장실 사진입니다. 네, 국가기관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어제 경기도 가평휴게소에 들렀던 북한 응원단의 사진을 찍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네, 여기까지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죠. 예. 문제는 여성 단원들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까지 촬영을 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아이고, 화장실 안에 있는 모습을? 네, 여성 단원들이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만지는 모습이라든지 심지어는 화장실 내부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 측은 어제 오후 늦게 문제가 된 사진들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들이 중앙일보에 가공된 채 그대로 보도가 됐고 SNS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심했네요. 인권 침해 논란이 일겠는데요. 네, 네티즌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외신 기자는 이를 기레기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안나 파이필드 도쿄지국장이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이 화장실 사진 논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역겹다. 이래서 기레기 하는구나라고 기레기를 한글로 적어서 비판했습니다. 아이고.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배우 고현정 씨가 SBS 수목 드라마 리턴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왜요? 왜 중도 하차했어요? 네, 현재 고현정 씨 측과 SBS 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예. 우선 팩트를 전달해 드리자면 어제 SBS가 먼저 고현정 씨의 하차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작진과의 갈등이 너무 크고 배우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주연 배우 교체를 검토 중이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자 오늘 고현정 씨 소속사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하차 통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진실 공방은 뭐예요? 네, 이 하차 이유를 놓고서 서로 말이 엇갈리는데요. 고현정 씨가 연출자인 주동민 PD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고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리턴 스태프들이 고현정이 PD를 밀치고 욕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글쎄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군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과 토론해보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에 온다. 우선 여기에 대한 논평부터 들어볼까요?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북이 무슨 평화 공세, 평화 제스처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저는 북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에 따른 대북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예. 또 뭐 군사적인 이 압박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북도 어쨌든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좀 이렇게 풀어가자고 하는 어떤 절실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의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 모두의 절실함이 이번에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자. 예. 절실함이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절실함 때문에 김여정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일 거다.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 자유한국당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당으로서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박용진 의원도 이제 인정을 했듯이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한 뿐만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생각은 저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우리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 예. 둘째는 그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 이런 제재로부터 좀 탈피하는 수단으로서 참가를 고위급 인사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왔지만은 올림픽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예.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건군 70주년 열병식 그런데 예년과 달리 1시간 정도 줄여서 했다 그러고 생중계도 하지 않고 녹화 중계 정도로만 하고 뭔가 조금 평창올림픽을 의식해서 일부러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지금 논란이 분분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백승주 의원부터 먼저. 북한은 건군제를 원래 4월 25일로 하다가 이번에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2월 8일로 바뀌었죠. 예. 열병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생중계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오늘 10시 반에 하고 우리 시간은 6시부터 이제 녹화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예예. 생중계냐 녹화 중계냐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원래 목적이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개발한 또 보유한 무기 체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녹화 중계도 거기에 대한 시청률 차이는 없을 거예요. 시청률이 더 높아지고 예. 또 편집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부분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그 ICBM이나 이런 전략 무기들이 진짜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3,000명 정도가 북한 장병이 참가, 전체 인원 참가인은 5만 명이고 많이 추웠죠. 영하 한 11도 정도 됐다 그러는데 예. 이런 지금 열병식 녹화 TV를 보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하기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북이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는 편집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미국에게 보란 듯이 이렇게 자기들의 군사력을 강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식을 하면서 군복을 입고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은 중절모를 쓰고 나왔어요. 예, 주변에 있는 다른 군 장성들은 다 군복을 입고 있는데 예. 김정은 혼자만 중절모를 쓰고 무슨 소풍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부인이 이설주를 또 대동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무슨 축하 행사, 자기들 나름대로 군대 정식 군대를 출범한 70주년을 참 축하하고 이런 자리로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도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의미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남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미국도 상당히 신경 쓰고 하는 걸 의식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무슨 군사 퍼레이드에 우리 대통령도 군사 퍼레이드나 열병식을 할 때는 양복을 입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군복을 상의 정도는 군복을 입기도 하거든요. 네.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근데 중절모에 이런 코트를 입고 약간 코믹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북의 의도를 아주 그냥 절실히 드러냈다. 우리가 무슨 위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전에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부 행사라고 하는 지적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행사이면서 한국과 미국의 눈치를 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고 느낀다. 저는 엄청 위축돼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이. 백승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의원. 오늘쯤은 우리 평창에서 준비 중인 우리 모습들 K5라든지 한국의 모든 문화, 한국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해야 됩니다. 네. 모든 국제적으로 이목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오늘 토론 주제가 벌써 열병식으로 넘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얼마나 멋진 개막식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언론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 벌써 북한 열병식을 어떻게 했다, 우리를 고려했다 이런 아주 우리식 주관식에 보고 싶은 분들의 평가하고 싶은 분들의 그래서 열병식 의도에 말려들은 거예요. 이 플레임이 우리가 리허설하고 이 개막식에 누가 전화를 꼽고 이런 주제가 아니고 전부 열병식에 가 있는 이 자체가 이미 북한 의도로 끌려가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의 이 정치 토크 코너는 내일 평창 개막식 준비를 여야 의원에게 들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주제를 이거로 잡은 거니까요. 네. 자, 박용진 의원도 한마디 하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번 평창 올림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실함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북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북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야. 그렇게 자랑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와 그리고 봉쇄의 뜻을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위축돼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건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반드시 이번에 결실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지금 국회가 파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러 상임위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좀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 박용진 의원부터 왜 사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부터? 어쨌든 현직 검사인 춘천지검의 안미영 검사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면면서 이런 압력이 있었다 수사에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붕괴했던 채용비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덮었다라고 하는
그 폭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다시 조사하고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사자인 그 법무부와 또 검찰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라고 한다면 네.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저희는 법사위원회가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는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한 건데 네. 그거를 가지고 무슨 기획 정치 폭로다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온 국회를 다 스톱시켜버리니까 네. 그야말로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평창 개막식 하루 전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승주 의원 말씀해보세요. 예, 참 정말 안타깝죠. 국민이 보기도 안타까운데 이 문제는 우리 여당이 정말 여당이 되는지를 한번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뽑은 국회직입니다. 예. 상임위원장인데 예. 그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와라 그만두겠다 퇴장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예. 이 사실 관련해서도 올 그 춘천지검에서 발표문을 보면은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른 진상이란 보도를 보면은 춘천지검장의 주장하고 예. 거기에 안모 여자 검사의 주장이 굉장히 충돌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의혹이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국회의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뽑은 당위원장 보고 내려와라. 예. 이번만 이랬으면 되는데 이 앞에 또 다른 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되니까 예. 이거는 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정쟁을 하지 말고 올림픽을 준비하자. 이렇게 네. 결의를 한 마당에서 예. 이게 그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퇴장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진짜 여당이 한번 맹성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준 의원 바로 받아보세요. 아니 백승주 의원님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뽑은 국회의장님도 자유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라고 국회의장 공간까지 가서 데모하시고 그랬던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국회 의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는 이 좀 그로테스크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법사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 아니 나 물러날 생각 없어. 그러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느닷없이 다른 법도 다 통과 못 시켜하고 다 올스톱시키고 게다가 다른 상임위로까지 일이 번지게 만드는 그 자유한국당의 이 태도야말로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처럼 국회 하고 싶지 않은데 잘겠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그 대상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하고 그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백승주 의원 바로 받아보시죠. 네,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당이 됐을 때 그 여당 국회의장한테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당이 되어서 정부 여당이 돼서 지검장은 정부 기부의 장입니다. 춘천지검장의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예. 거기에 소속된 검사의 주장에 근거해서 국회적인 법사위원장을 물러나랐고 의견 표시 정도가 아니고 예. 집단 퇴장을 하고 망신 주기를 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료 의원으로서 하나의 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혐의가 제기됐는데 그 혐의를 단정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버리고 그냥 유죄로 인정하고 모든 처신을 해라. 망신 주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당다운 포용력이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 또 바로 받아보세요. 뭐 그런 포용적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은 저희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춘천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면 재조사. 폭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앉아서 검찰과 그 법무부 장관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권성동 위원장이 그러면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잠시 사회권을 넘기겠다. 그 기간 동안 조사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의혹의 당사자로서 그럼 물러나 있겠다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왜 국회를 세우시죠? 백승주 의원 또 받아보세요. 근데 왜 그래 여당은 조급합니까?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돼서 요즘 조사하는 거 보면 피의사실 나가 하게 되면 바로바로 언론에 알리는 나쁜 습성이 있더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여당이 그런 입장을 정해서 물밑에서 이런 박용진 의원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해도 될 일을 지금 망신주기로 가니까 극단적으로 또 퇴장까지 해서 당장 사회복을 내려놓으라는 정도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아주 팽팽한 두 분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한 검사의 일방적 주장 아니냐. 아직은 지금 이렇게 법사위 퇴장까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어쨌든 대검이 재조사한다고 그랬고 그 조사의 대상이지 않느냐. 그러면 비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당의 주장. 함께 잘 들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데 북한 선수단의 입촌식도 있었고 또 컬링 예선 경기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벌써 분위기가 참 뜨거운데요. 이런 소리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이기정입니다. 파이팅! 출발합니다. 플레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갑니다. 네, 갑니다. 그대로 와서 앞에 있는 스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밀려났어요. 자, 휘어져서 들어오는데 좀 센 것 같습니다. 센터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자, 이랬는데 대한민국이 스틸에 성공합니다. 됐어요. 들어왔어요. 네, 앞서 1부에서도 소식 전했습니다만 우리 선수단의 첫 경기 믹스더블 핀란드를 9대4로 이겼다죠. 그렇습니다. 핀란드가 사실 그렇게 강팀은 아니다라는 게 언론의 분석인데 그건 우리도 출전국 중에 따지면 거의 이 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타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컬링 믹스더블 종목은 총 8개 팀이 참가해서 리그전을 치른 뒤에 상위 4개 팀이 4강에 오르는 방식인데요. 조금 있다가 8시 5분에는 세계 랭킹 3위인 중국하고 2차전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경기를 2개를 해요? 이게 여러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북한 입촌식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고요?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은 취재진이 몰려왔는데 북한 기자들하고 우리 기자들하고 이 취재 열기 때문에 신경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지고 난 뒤에 올림픽기와 인공기가 같이 올라갔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군 의장대가 이걸 개항을 했는데 이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이 했다고 하네요. 이게 남북 간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죠. 하긴 북한의 인공기를 우리 국군이 개항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후에는 이제 강릉 선수촌의 퍼포먼스 팀이 준비한 공연과 북한 취주학당 공연이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북한 선수들과 우리 퍼포먼스 팀이 좀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이런 모습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좀 남북 사이에 복잡한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스포츠 영역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북한이 오늘 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요. 조금 아까도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의 경우에는 3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축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V 생중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에 앞서 북한은 예년과 달리 또 열병식에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죠.
예.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토론 도중에 우리나 미국을 자극할 만한 무기가 과연 열병식에 등장했느냐 지금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다죠? 이게 이제 제가 내용은 안 나왔다고 준비를 해왔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ICBM급 미사일 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나왔다고? 지금 이제 열병식 진행한 거에 대해서 녹화 중계를 지금 조선중앙TV가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화면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왔으면 앞으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좀 진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가졌었는데 이게 좀 나와서 이 북미 대화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ICBM급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열병식에 등장했던 건지 신무기인지 이것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각국 정상들하고 만남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미 대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얘기를 각국 정상 및 관계자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는데 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중국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오늘 조간신문에도 쭉 등장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및 오찬을 진행을 또 했습니다. 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외무장관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는 나란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고 올림픽 이후까지 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서 북미 대화로 발전시키는 게 과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만났죠. 만나서 환담하고 만찬한다 이런 계획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악수하고 의자에 앉아서 좀 환담을 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 정도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좀 북미 대화와 북핵 해결 공조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워낙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왔고 또 아베 신조 총리와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되는 만찬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고들 한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가 불발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은 호반건설 측하고 인수합병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 의사를 밝혀서 절차가 공식적으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입찰 적격 대상 3개사 중에 본입찰에 호반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할 만큼 좀 흥행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우건설 매각 당분간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해외 사업 부실 문제가 돌발적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우건설은 올해 초에 모로코 사피의 복합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자재 등의 제작을 좀 다시 발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이걸 반영함으로써 3천억 원 정도의 잠재 손실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이로써 7천억 원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해외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3분기까지 855억 원이었던 누적 손실이 연간 4,225억 원 수준까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어제서야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호반건설이 지금까지 지난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인수합병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산업은행은 왜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했을까요? 인수합병 논의 진행 시에 산업은행이 대규모 경영관리단을 통해서 이 대우건설의 경영을 살피는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도 이게 이제 대규모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렇죠. 만일 산업은행이 이 해외 사업장의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라고 하면은 무능하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매각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 등이 특혜 의혹 이런 것까지 제기한 상황이 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대우건설 경영진이 호반건설 인수합병에 불만을 갖고 부실을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알린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양인데요. 대우건설 내부에서 실제로 이게 물 건너가서 다행이다 이런 반응과 함께 구조조정 등이 이어질 수 있어서 더 문제다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추진되기 어렵다는 게 또 조금 더 시장의 낙제네요. 그런 상황이죠. 다음 뉴스요. 오늘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수사지휘권은 없애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수사,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안수사, 변사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안수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구체적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관련자가 편파, 과잉, 지연수사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이 경찰의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부패, 경제금융, 공직자, 선거 등과 관련한 범죄에 한정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을 낸 주체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죠.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법무부가 만든 거고 검찰 측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게 보장됐나요? 이게 경찰은 그 두 가지가 보장이 돼야 수사권 독립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경찰 개혁위도 그동안 이제 그런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 이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는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다만 경찰이 부당하게 영장이 반려됐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다수인 영장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해서 2차 판단을 구하는 길을 열어놓도록 한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 내부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을 완전히 빼앗기는 건 아니니까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경찰 측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권고안은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다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측 의견과 검찰 측 의견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정리가 됩니까? 정부안으로. 일단 향후에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 4자가 참여해서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그야말로 극명하기 때문에 논의가 잘 될 것이냐 이거 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안을 확정지어야 국회에 가서도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참 첩첩산중인 것이죠. 다음 뉴스요. 경찰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줘야 할 경력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쓰고 동생 남편 박모 씨의 취업을 구립요양병원 위탁 운영자에게 요구한 그런 혐의인데요. 여기 박모 씨는 출근도 안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식자재 단가 비교표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 26개월간 급여 총 1억여 원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직접 돈을 빼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얼마를 빼서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이 강남구청장 취임 이후 5년간 빼돌린 돈이 한 9,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비, 미용실비 등 개인 일에 쓴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아하. 또 당비와 정치인 후원금을 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도가 이런 형식인 걸 봐서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현희 구청장은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북한예술단 공연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등장할 노래라고 하죠. 이선희의 제이에게. 네, 익명 채팅 앱 한 번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인 인증이나 실명 인증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채팅 앱들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런 이 청소년 성매매 이게 적발이 돼도 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 빨리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도 열렸었는데 바로 그 국회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바로 오신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0대 여성인권센터 언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걸 주로 활동합니까? 저희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10대 여성 인터넷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과 뭐 예방, 조기 발견 그리고 성매수 범죄자들을 신고하고 이렇게 알선하는 그런 유통 경로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런 일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성매매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은 IT 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어플을 누구나 내리고 뭐 까는 것도 너무 쉽고 그 어플을 깔기만 하면은 성매수 제한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돈에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또는 뭐 이제 외로움에 그 채팅을 계속하면서 이제 성인들이 이제 유인하는 꼬시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너 외롭냐, 뭐 오빠하고 만나자, 영화 보여주겠다, 밥 한번 같이 먹자, 와서 술 마시는데 옆에만 앉아 있으면 5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제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또는 외로움에 나가게 되면 또 그때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용돈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계속 이제 끌려다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객관적인 실태조사 뭐 이런 것까지 되고 있나요?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청소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게 아마 국내 최초의 실태조사일 거고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심층조사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요. 103명 정도의 그 경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설이나 뭐 쉼터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심각한 그 실태를 또 공식적으로 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 103명의 청소년들이 주로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18세, 19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제 그 채팅, 사이트를 중심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13세, 15세, 17세 미만은 거의 대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경향에는 이제, 인터넷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플에 TV가 있어요. 개인 TV가 어플로 다운받게 돼 있고, 그 TV를 이제 집에서도 이제 찍고 돈을 그 영상에 올리면은 그 영상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길게 보면 볼수록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5천 원을 갖고도 굉장히 성적인 그림을 사진을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점점 이 실태가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IT 발전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온라인 사이트였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개인 방송으로 이제 진화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도 이제 과거에는 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초기에 유입됐다면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달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성매매에 노출된다.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운받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바로 깔고 난 다음에 실명 인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너무나 쉽게 성매매 정황에 노출이 되고 본인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어플 자체를 좀 차단하거나 제한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이런 사이트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2014년 하반기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동 경로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왔고 2015년도에는 관악구 그 14세 소녀 살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관악구 모텔에서. 그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인이 됐고 그리고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운영이나 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간단한 단순한 채팅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원상이 되고 알선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성매매 알선 자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도에 255개 기관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7개를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지금 관련 법령이 없다. 이 어플리케이션 알선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다라는 의미의 지금 그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오로지 성매매 중개만을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거겠죠. 증거를 저희가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그 문제가 됐던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에서 소녀 14살짜리가 이제 성매수자한테 이제 살해를 당했을 그 시점에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 어플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어플이 실명 인증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상에 본인이 실명을 인증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드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구나. 네. 최소한 아이들은 지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개월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실명 인증제를 내려버리는 없애버려요? 거예요. 예. 그리고 20세부터 체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진입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20세부터 들어올 수 있는 채팅 어플인데 나이를 속인 아이들까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운영자들의 어떤 꼼수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후에 저희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면서 돈을 벌려고 10대 아이들이 유치하는구나. 왜냐하면 10대 아이들이 유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매수자들이 거기에 더 많이 몰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증거를 모아서 방심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그 대응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어플리케이션에 증거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할 때 성매수 제한을 하는 그런 돈을 뭐 준다고 한다거나 이런 걸 캡처하라고 저희가 계속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캡처 기능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증거 채팅 자체도 못하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거는 명백한 성매매 알선행위고 성매수자들의 그 편의를 도모하고 성매수를 더 이렇게 유혹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에 제출을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하고 무조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하면 이 법을 조금 더 손보더라고 해서 어쨌든 요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하신 핵심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 고칠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매수한 사람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뭘 고쳐야 됩니까? 지금 이 아청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법률인데요. 피해 아동 청소년과 대상 아동 청소년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피해는 뭐고 대상은 뭐예요? 피해는 이제 강간. 그래서 뭐 그 이제 막심한 어떤 그 강제성이 있을 때만 피해가 되고요. 대상 아동 청소년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자발적인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자발적인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처벌해야 마땅하나 청소년이니까 보호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청소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매매의 유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알선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연애 같은 형식으로 제안을 하고 뭐 그 계속 꼬시는 거예요. 성매수자들이 계속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근을 주고 이 아이들을 달래서 성적 목적으로 이 아이를 굉장히 치열합하고 만나서 이제 성을 이제 착취하기 위한 그런 방식 그루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꼬셔서 길들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만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알선자들이 안 보이거나 또는 아이들 자체가 성매매라는 생각이 없이 연애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더 이상 아저씨를 안 만나겠어요라고 한다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학교에 알리거나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너는 성매매를 한 거다. 또는 이게 네가 알려주면 그 볼만하겠다. 너는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아이를 이제 이 성착취의 대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대상아동 청소년들이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알선자가 없어서 강제라고 구휼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상 청소년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길들여 온 그 남성들이 이 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이거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아.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네, 100%입니다. 거의 대부분 100%고 알선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른바 대상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죄를 지었지만 청소년이니까 보호 처분을 한다. 네. 어떤 처분을 받아요? 이 친구들이 일단은 이제 그 보호 처분을 받기 전에 네. 친구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네. 근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피의자로.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 아이들이 어려도 국선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남성 가해자, 성매수자하고 동일한 지위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의 성행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이 친구가 이제 오랫동안 집을 나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범죄를 계속 저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면은 분류심사원에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분류심사원에서 4주나 6주간의 아이의 품행을 계속 이제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게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보호처분 1호, 10호는 뭐예요? 보호처분 1호는 이제 부모에게 맡긴다. 지도감독을 맡긴다. 10호 같은 경우 2년의 소년원에 처한다. 이런 규정인 거예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처벌을 받기 전, 그러니까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류심사원에서 이제 감시를 당하는데 그 분류심사원은 거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철창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 생활을 하는데 누가 절도 가해자들이나 알겠어요. 이런 아이들하고 동일한 처분을 받는 거죠. 명백하게 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근데 자꾸 국가는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같은 건 자기가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알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협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아니 그 요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처벌해야 되지 않아? 이런 주장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 성행위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거를 잘 알고 내가 돈을 벌 거야, 이걸로 이 성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거야, 그거를 어떤 청소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성폭력과 그루밍과 이런 여러 길들이기, 꼬시기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성매수에 이제 유인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 친구는 부모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경찰한테 신고하기도 어렵고 성매수자들은 자기를 계속 협박하고 알선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하루 10번 이상을 돌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아예 이제 모든 미래를 나는 희망을 잃고 학교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이 법 개정 주장은 그 이른바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자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삭제했어요.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위력에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과 아이들은 동일하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성인과 아이들과의 매매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루밍 자체를 범죄화하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착취 범죄로 바꾸고 있고요. 모든 형법에 있는 모든 법 조율에서 법 조문에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명백히 아동 청소년은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 청소년은 전부 다 피해자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책임은 성인이 알겠습니다. 져야 되는 거죠. 이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다 가 있죠? 지금? 네, 남인순 의원실과 김사방 의원실에서 2016년 8월과 2017년 2월에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지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였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